안녕하세요. 오늘도 C++ 7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의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펑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펑션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C++와 C 언어와 C++를 비교했을 때 C 언어에는 없고 C++에만 존재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펑션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특별한 데이터 타입들 뭐였죠? 바로 포인터와 어레이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펑션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펑션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들은 C 언어에도 적용이 되는 C 언어와 C++ 언어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C++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퀘어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한번 쳐볼게요. 더블,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더블 x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턴 x 곱하기 x라고 해서 제곱 주어진 숫자를 제곱을 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눈치가 빠르셨었던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컴퓨터 아키텍처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아주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이 설명을 쓱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에요. 펑션 오버로딩이 뭐냐? 자, 로드가 뭐죠? 로딩. 어떤 함수들을 내 코드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버가 뭐예요? 오버는 겹쳐서 여러 개 올려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 오버로딩이란 뜻은 여러 개의 동일한 함수들을 막 올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블이라고는 여기서 더블이라고는 여러분들이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int 스퀘어 이 정수형 타입에 따라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이걸 해보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이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알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td 확실하게 어떤 함수를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int 라는 함수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제가 마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블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std cout 그래서 스퀘어 여기서는 제가 먼저 정수형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할게요. 3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td and 그다음에 똑같이 가져와서 여기서는 2.3f 해서 실수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int 9 더블 5.29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3이었기 때문에 정수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 함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C++가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int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되어서 이 출력문을 거치게 돼서 9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quare 2.3이라는 실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x가 이제 실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실수형인 더블을 알아서 잘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되고 이게 리턴이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그 계산 결과 값인 5.29 블라블라블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굳이 항상 인자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펑션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함수의 이름만 같은 거지 인자까지 전부 개수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 해서 t라고 해보면은 여기에 제가 3 넣고 여기에 false 이렇게 넣어봤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if t 이런 식으로 t가 true일 때만 이 int 이 부분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false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출력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false를 통해서 정수와 false를 받는 square라는 함수가 있다면은 바로 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3이 x로 들어가고 false가 t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t는 false이기 때문에 이 if문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x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서 int만 없는 9 더블 5.29가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과 잘 나왔죠. 그래서 펑션 오버리딩은 이제 인자의 타입이나 개수가 다르게 되면은 이 C++ 컴파일러 자체에서 알아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넣어준 인자에 따라서 잘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자, 이제는 펑션 오버로딩을 지나서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불리는 그 디폴트 값을 넣어준다. 이 디폴트 값을 넣어주는 그런
걸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x에는 이제 뭐 1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스퀘어라는 곳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더블 x에 1이 들어간 상태로 함수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이 출력이 되고 1이 리턴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언어들을 해보셨다라면은 이 디폴트 값을 막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다 라고 하면은 뭐 def function 뭐 a b는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했었을 거예요. 그쵸? 뭐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기능을 C++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인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자를 자동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넣어주려고 했었던 값을 넣어서 실행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기서는 x는 1이었으니까 인자를 x는 1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게 가능했었죠. 파이썬에서는. 비교를 파이썬이랑 해서 뭐 파이썬을 안 배우신 분들은 걔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폴트 인자를 넣는 게 파이썬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항상 디폴트 인자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쭉 빼줘야 됩니다. 네. 디폴트 인자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디폴트 인자가 많은 게 엄청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인자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넣는 것은 펑션 오버로딩을 많이 시킨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편의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컴파일러 자체에서 이게 펑션에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제 최소의 개수로만 넣어주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디폴트 값을 많이 넣냐면요. 물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디폴트 값을 뭐 넣어줘서 실행시킨다 이런 것도 있고 보통 불리언으로 해서 b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제 뭐 true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if b 그래서 뭐 그냥 기본 디폴트로는 이게 더블이라는 값이 더블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때 해주고 출력을 해주고 2.4다 4f 그 다음에 뭐 출력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는 강제로 false를 넣어줘서 실행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폴트 인자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펑션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게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선언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뭐 펑션 declaration 이거를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함수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줬었죠. 더블 스퀘어 그 다음에 더블 x 불 b는 true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의 바디 부분은 아래쪽으로 빼셨었어요. 그쵸? 보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컴파일 에러가. 왜 그러냐면은 그 13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디폴트 인자를 썼는데 프로토타입으로, 그러니까 위에다가 먼저 선언을 하고 아래로 그 펑션 바디를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가 아예 없어야 돼요. 여기서는 디폴트 값이 있다라는 것조차 알려주면 안 돼요. 이 펑션 실제 밑으로 내려 보낼 때 펑션 바디에서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프로토타입에서는 여기를 변수를 서로 지울 수가 있어요. 변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불리언이 true로 들어간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B에는 디폴트 값으로 true가 아예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폴트 인자를 사용한 함수들을 먼저 선언을 해줘서 펑션 바디를 메인 함수 밑으로 내리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펑션 바디에는 디폴트 인자를 넣어주면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디폴트 값에 대한 디폴트 인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거는 뭐냐면은 바로 잠시만요. 바로 이거는 제가 앞쪽으로 이제 끌어올릴게요. 바로 이 inline이라는 함수예요. inline이라는 함수예요. 자, inline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굉장히 신기한 키워드예요. inline이라는 게 하나의 C++ 내에 존재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메모리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함수가 불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CPU가 어떻게 하냐면은 코드를 읽다가 이쪽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점프가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났으면은 리턴을 했죠. 리턴을 했으면은 다시 또 점프를 해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CPU나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왜 안 좋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해서 뭐 ISA 해서 뭐 CPU가 동작하는 뭐 5단계 뭐 또는 요즘에는 뭐 정보 처리 기사인가 거기서 7단계로 나누던데 그거는 쓸데없습니다. 5개가 가장 좋다라고 봐요. 저는 5단계로 나누는 게 가장 정석인데 5단계로 나눌 때 뭐 fetch, instruction fetch, 뭐 어주 instruction fetch, 뭐 instruction decode, 뭐 execution, 뭐 그다음에 mem, 그다음에 write back, 뭐 이런 스테이지 5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CPU가 메모리에서 막 점프하면서 코드를 읽는다라는 의미는 CPU 입장에서 또는 이 메모리 입장에서 굉장히 로드가, 그러니까 부하가 큰
부하가 큰 그 동작이에요. 언제? 함수의 코드가 매우 짧을 때 그런 부하가 조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점프가 그냥 전체적으로 CPU 전체에서 보면은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짧은 거는 이 짧은 거를 위해서 그 작은 점프를 한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로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이런 함수를 그 선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10줄 이하, 그러니까 10줄 이하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짜게 된다. 짜게 된다면 inline 함수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inline 함수가 대체 뭔데? inline에서 알 수 있듯이 코드 라인의 안쪽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게 inline 이렇게 우리가 넣어줄 수 있거든요. C++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스퀘어 2.4f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만약에 inline 함수가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게 2.4f 곱하기 2.4f로 바뀌어요. 이게 코드가 완전히 대치가 되어서 컴파일이 됩니다. 대치가 되어서 컴파일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마치 없었던 함수처럼 간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만약에 얘가 여러 번 불려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대치가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대치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바로 매크로 펑션이 떠올라야 합니다. 스퀘어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 스퀘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x 곱하기 x로 완전히 대치시킨다라는 의미였죠. 인라인이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라인과 이 매크로 펑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라인은 컴파일러에게 함수 대치를 제한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은 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컴파일러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대치가 됐는지 대치가 되지 않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짧은 코드에는 인라인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그 accept가 돼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코드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한층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고 메모리를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점프를 막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을 짧은 함수를 만들었다. 인라인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C 언어를 하시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 static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C 언어에도 있는데 그냥 바로 inline 쓰면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static inline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주시면은 inline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inline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 언어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그게 있는데 그 주의할 점이 있는데 inline void 뭐 hello 그다음에 std cout hello hello world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면은 그 다음에 hello 보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바로 돼요. 바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를 이거는 C 언어를 사용을 한다. 또는 컴파일 옵션이 굉장히 스트릭트하다, 엄격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inline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void에는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line이라는 함수 자체는 그 void 타입이 아닌 void 타입이 아닌 함수들을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서 이거를 쓰면 나왔던가? 이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기서도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C++에서는 그냥 인라인 자체를 그냥 그 보이드에 사용을 해도 그냥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C 언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에서 이제 인라인을 보이드에서도 뭐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인라인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보이드랑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C++에서만 있는 C 언어에서는 없는 그러한 펑션의 기능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싹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pointer to function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셨죠? 자, 가장 먼저 포인터를 함수의 인자로 넣어주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예제인데 스왑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스왑이라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스왑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제가 만들 건데 이게 뭐냐면은 뭐 A라는 변수에는 뭐 1이 있고 B라는 변수에는 뭐 2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스왑 오퍼레이션 이후에는 A에는 2가 들어가게 만들고 B에는 1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void 뭐 스왑 이렇게 해서 int A, int B 이렇게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왑 오퍼레이션을 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A는 B, B는 A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에는 1이 들어있고
B에는 2가 들어있다고 볼게요. A에는 A에 B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B가 2였죠. 그 값을 A에 넣었어요. 그러면 A는 2가 되겠죠. B에는 오퍼레이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B는 그대로 2예요. 그리고 B에 A의 값을 넣었죠. 근데 A의 값이 뭐예요? 2예요. 현재.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그래서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int temp 그래서 뭐 a라는 값을 저장을 해 놓는다 라고 하면은 뭐 a에 b를 저장을 해 놓고 b에 a의 a의 값을 템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b로 덮어쓰고 b를 템프로 갖다 쓰면은 뭐 수압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int num1 1 num2 2 그다음에 std 아니다. 그다음에 swap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num2 했고 std cout num1 num2 std endl 해주시면은 이 결과가 바로 2 그리고 1 이라고 나와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1, 2라고 변경이 안 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분명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분명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분명 여기서는 바뀌었는데 왜 여기서는 나오면 안 되냐면은 이 변수들 함수에서 받아온 얘네들은 이 swap이라는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애들이기 때문에 A, B는 얘네들이 그 함수가 끝나면 A와 B는 유효한 애들이 다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바로 포인터를 통해서 그 값을 그 주소를 넘겨줘가지고 그 동작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어떻게 우리가 선언을 했었죠? 바로 데이터 타입에 별표를 넣었으면 됐어요. 똑같이 별표를 넣어줍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지 않도록 포인터 수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게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뭐를 넣어줘야 되죠? 포인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주소를 여기에 주소를 하려면 뭐를 넣어주죠? 바로 ampersand address of라고 하는 and 표시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주소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서 이름 바꿔야죠. ptr swap.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사용은 여기서 포인터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템프가 int형이죠. 포인터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A에 있는 값을 B로 바꿔주고, B에 있는 값을 바꿔주고, B에 있는 값을 템프로 바꿔주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터 수압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서 정상 동작을 하는지 봅시다. 보면은, 자, 이제는 2, 1이라는 값이 우리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제가 레이아웃을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에 정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 첫 베리어블 뭐죠? num1이에요. num1.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int죠. 어드레스 모르니까 샵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바로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num2라고 하죠. num2 num2 있고, 그 다음에 int죠. 그 다음에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104. 그 다음에 여기 값 2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중간을 뭐 생략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생략돼서 저 아래 어딘가에 어딘가에 함수의 선언이 있을 거예요. 함수의 선언이 있을 거고, 여기에 ptr 수압이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 얘가 뭐로 받냐, 그 인자를 뭐로 받냐면은, ptr 수압은 바로 인자들을 이제 여기에 인자들을 넣는다고 볼게요. 보면은 타입을 int 이렇게 넣고 a, b 이렇게 두는 거예요. int. 그러니까 여기는 ptr 수압이라는 함수가 갖는 그 아규먼트 인자들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메모리. 그러면은 어드레스 얘네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로 40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모르니까 404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값을 갖느냐, ptr 수압을 할 때 num1의 주소, num2의 주소를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104의 값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썼다, 에스터리스크 A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얘의 값을 얘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똑같이 1, 2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했을 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수압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주려면은, 여기의 값 자체를 바꿔주려면은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포인터를 아규먼트로 사용을 하는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별 A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그 100번째 주소니까 100번의 주소니까 샵 100을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1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템프 이렇게 있어요. int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몰라요. 뭐 404, 408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뭘 저장했어요? 별 A를 저장했죠. A의 값을 저장했다고요. 여기에 1을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했죠? 바로 A의 값에 B의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A에 B의 값을 넣었어요. 여기가 이제 얘가 B의 값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타고 가서 이 값이란 말이에요. 이 값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B에 이 템프 값을 넣었죠. 템프. 그래서 에스터리스크 B 이렇게 가보면은 쭈르륵 타고 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 1의 값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수합이 됐다.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포인터 자체가 이게 지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은 포인터를 이해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꾹 참고 이렇게 꾹 참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따가 다른 거랑 이제 또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거를 위해서 잠시 저 뒤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스태틱 베리어블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스태틱 베리어블은 함수 내에서 한 번만 딱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된 채로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스태틱 베리어블을 통해서 뭐를 할 거냐면은 리턴 포인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값을 리턴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nt 포인터로 리턴 타입을 정의를 했고요. 뭐 의미의 함수 foo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static int count는 0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static 베리어블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count를 1씩 늘리고 그 다음에 return count의 리턴 타입이 바로 포인터죠.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앰퍼샌드 즉 주소를 리턴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으면은 조금 뭔가 낯이 익을 거예요. 왜 낯이 익냐면은 보면은 스태틱 베리어블을 제가 언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함수가 몇 번 호출됐는지 확인을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냥 이게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함수가 몇 번 호출됐는지 체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int 포인터를 딱 cnt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std 뭐 for 뭐 5번을 반복을 시켜 볼게요. 5번을 반복시켜 보면은 i5 이렇게 그 다음에 cnt에 바로 full을 넣어주고 맨 마지막으로 이 카운트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이게 포인터기 때문에 이 별표를 꼭 붙여야 됩니다. 이 값을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출력을 해줬다고 제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5개라고 이렇게 잘 친절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이거 굳이 포인터로 하냐? 여기 그냥 int라는 그냥 일반 변수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뭐 여기 포인터의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결과 나올 건데 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포인터 리턴 타입을 포인터로 막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활용성을 변수의 활용성 또는 이 코드 함수의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 바로 리셋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셋 뭐냐면은 이 f가 몇 번 불렸는지에 대한 이것을 그 함수가 몇 번 불렸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을 우리가 그 강제로 초기화를 시키는 그런 활용성을 우리가 갖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이라는 함수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포인터를 인자로 받으면 돼요. 포인터로 인자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카운트의 값을 0으로 만들고 리턴을 한다 라고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카운트를 이렇게 했어요. 카운트 출력하면 여기 5가 나오겠죠. 5가 나올 텐데 여기서 한번 제가 리셋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한번 시키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당연히 0이 나올 건데 이 full을 한 번 더 실행시키면은 얘가 이쪽에 안에 있는 스태틱의 값이 완전히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는 cnt 값은 당연히 포인터 안 써도 쉽게 초기화를 할 수 있죠. 다만 이 안쪽에 있는 스태틱 자체를 초기화 시켜버릴 수 있는 게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이다.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 안에 있는 값 자체를 초기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5가 됐다가 리셋을 하니까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fu가 한번 불렸으니까 여기가 0이 완전히 이 값이 아예 0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불리고 나서 이 스태틱 값이 1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1이 됐더라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되셨나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을 포인터로 사용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것의 그 함수의 기능을 확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펑션 포인터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펑션 포인터가 뭐냐? 펑션 포인터는 굉장히 신기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을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파이썬을 굉장히 깊게 공부해보신 분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뭐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함수에 뭐 포인터를 넘기고 뭐 아니면 뭐 변수를 넘기고 뭐 결국에는 어떤 값들을 넘겼단 말이에요. 어떤 값들을 함수에. 근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란 것은 그냥 함수 자체를 넘겨줍니다. 함수 자체를 넘기고 함수 자체를 리턴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C++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부 지원을 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바로 포인터를 이용해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를 쓰고 싶어요. 이 함수를 그냥 아무 때나 막 가져다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주소 공간을 포인터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막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설명은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함수를 제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넘기는 그런 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함수를 우리가 그 인자로 한번 넘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변수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면은, 일단 리턴 타입이 그 int 포인터죠. 인티저 포인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펑션 포인터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펑션 포인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별 하고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떤 변수 이름으로 쓸까예요. 그래서 저는 펑션 포인터라는 것에 줄임말을 해서 fp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 타입이랑 이게 펑션을 포인터로 만드는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쓸 거냐? foo라는 함수를 쓸 거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이런 에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함수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변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펑션 포인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로를 쳐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 줄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f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뭐 넘길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은 iterate라는 뭐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terate. 자, 그 iterate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void 반복하는 함수예요. iterate. 그래서 int n이라는 숫자를 받고 n번만큼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 그러니까 f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었죠? 바로 이 그 인티저 포인터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주고 어떤 펑션 포인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에스터리스크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그 뭐야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를 어떤 변수 이름으로 받을 건가? 저는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얘가 함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 int i는 0 i는 n만큼 플러스 i 해주시고 그 다음에 function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이거 return은 없어도 돼요. 그냥 저는 함수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return을 꼭 붙이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return 안 붙여도 돼요. void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iterate라는 함수에 여러분들이 이 f라는 함수를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라는 애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만들지도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fp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f를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4번 동안 이 f라는 함수를 넣어 볼게요. iterate에 4번만큼 f라는 함수를 돌려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없어도 사실은 성립은 돼요. 성립은 돼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만들어준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fp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이거 되시죠? 그런 다음에 얘가 그 int 포인터로 그 리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nt에 리턴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td cout count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dd and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 24번째 줄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자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러분들이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왜 5가 나왔냐? 4번 반복하고 f를 한 번 더 불렀죠. 그러니까 펑션을 콜한 숫자가 총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총 5번 불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펑션과 함수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pointer to function이라고 해서 펑션의 인자에 포인터를 넣고 그리고 return 값으로 이제 포인터를 넘겨주고 그리고 펑션 자체를 포인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런데 제가 포인터를 함수의 인자로 넣어 드렸을 때는 제가 메모리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수압 예시를 드리면서. 그죠? 하지만 그 리턴을 포인터로 줄 때랑 이제 펑션 자체를 포인터로 만들어서 드릴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꼭 연습하기 또 실습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메모리 레이아웃을 딱 그린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 펑션 포인터는 너무 어렵다면 안 하셔도 되고, 리턴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여러분들이 포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직접 제대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꼭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rray to function이에요. 이제 array에서 function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함수의 인자로 바로 array를, 즉 배열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여기 위에도 지워줄게요. 자, 가장 먼저 argument array, 그래서 그 argument 배열을 그 함수의 인자로 넣어주는 그런 걸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array sum이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rray가 주어지면은 그 array 배열 내의 원소들의 모든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t 그 다음에 여기서는 array를 제가 받을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rray,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array를 받을 거다, array를 인자로 받을 거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array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t size로 해서 array의 사이즈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array 정수형 원소를 가지고 있는 array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int sum이라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 여기서 for문을 돌려가지고 int i는 0, i가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1씩 늘려가면서 sum에 array의 원소를 하나씩 더해서 그 sum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array를 인자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array를 어떻게 선언을 하면은 좋을까요? int array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 여기서 std cout으로 한 번에 그 결과를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rray sum 했고, array 그 다음에 사이즈는 5개죠. 5개고 이렇게 std and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array의 크기를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함수에.
그래서 사이즈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 오브 뭐 어레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사이즈 오브 얘가 int형이잖아요. int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5가 나와요. 이 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레이 여기가 막 커졌을 때도 일반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 내부에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게 C++의 단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15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가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어레이 자체가 5개였으니까 여기 뭐 5라고 찍어도 실제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5로 받아도 네,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바로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레이는 뭐로 관리가 된다고 했었죠? 바로 포인터로 관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 말은 어레이를 포인터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포인터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차원 배열을 한다. 2차원 배열을 넘긴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넘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을 하면 안 돼요. 얘는 왜냐면은 여기가 그 두 번째 칸부터는 값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이 인자로 넘기실 때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분은 항상 값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첫 번째 말고는. 그래서 함수에 있어서 멀티 디멘셔널 그러니까 그 다차원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나 C++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보통 배열은 1차원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뭐 2차원, 3차원까지는 쓸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4차원 이상을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4차원은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차원 같은 경우는 뭐 RGB 이런 거에 있어서 RGB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차원을 가끔씩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면 3차원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1, 2차원에서만 조금 멈춰 주어라 라고 저는 끝내시고 다르게 구현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argument array 부분을 제가 다뤘고요. 그 다음 부분은 array를 리턴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return arr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 이제 그 어레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짤 애는 뭐냐면은 캐릭터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해서 뭐 그냥 100칸 만들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짤게요. 그냥 할당해 줄게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있어요.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std cout 더블링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더블링이라는 함수를. 그래서 더블링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겪고 나면은 어떤 것이 출력이 될 거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더블링을 한다는 뜻은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헬로 월드를 두 번 연이어서 박아 넣어라. 이런 식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렇게 이어 붙여라 두 개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제가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캐릭터 타입 배열을 리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캐릭터 배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보면 이거는 조금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 되고 얘 배열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에서는 포인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링이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로 제가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뭐 사이즈는 일단은 0이라고 사이즈는 0을 한번 할당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그 스트링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스트링을 돌아가면서 스트링의 길이가 몇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제가 int i는 0. 그 다음에 조건 없죠.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i.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스트링의 이 글자 i번째 글자가 만약에 0 그러니까 널값 그 문자열의 끝에 나타내는 널값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이 포문을 나가주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게 아니면은 사이즈는 하나씩 증가시키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문을 돌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스트링의 사이즈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붙인 사이즈만큼을 그 뒤에 덧붙이는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붙여볼게요. id 0. 그런 다음에 i는 뭐 언제까지죠? 사이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i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스트링의 그 i 플러스 사이즈 번째가 이제 스트링의 그 가장 앞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스트링은 원래 헬로 월드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기니까 예시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A, B, C다 라고 하면은 길이가 3이에요. 사이즈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3.
왜냐면은 마지막 널 포인트는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3이고 i가 0이죠. 0, 1, 2, 세 번째 이 값은 여기 이 부분은 i번째, 즉 0번째 i가 0일 때는 0, 그죠? i가 0이면은 다시 i가 0이면은 0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스트링 0번째 값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즉 a가 오고 그 다음은 b가 오고 그 다음은 c가 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혼동할 수도 있게끔 조금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리턴을 해줄 때 스트링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사실은 이 부분을 하나의 포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으로 삼아서 한번 이 부분을 하나의 포문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의 코드는 제가 그 예시 답 코드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링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보시면은 헬로 월드가 두 번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캐릭터 타입을 그 리턴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레퍼런스 타입.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레퍼런스 타입.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진짜 레퍼런스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길게 제대로 다뤄드릴 내용이에요. 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뭐 메모리 릭, 뭐 이런 부분과 함께. 그럼 레퍼런스 타입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레퍼런스 타입에 대한 정의는 한 줄로 제가 정의가 가능해요. 자, 동일한 변수를 가리키는 자, 다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변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그 메모리 레이아웃을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포인터 수압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서로 똑같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 보이드 여기서는 ref 수압이라고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레퍼런스 타입을 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앰퍼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앰퍼샌드 a 그 다음에 앰퍼샌드 b int 앰퍼샌드 b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스르륵 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해석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int temp 이게 a 넣고요. 그 다음에 a 값에 p 넣고요. 그 다음에 b에 temp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결과를 딱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td cout 그 다음에 int num1이 1 num2가 2 그 다음에 레퍼런스 수압을 인자를 넣어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인자로 넘길 때 이렇게만 넣어주셔도 알아서 레퍼런스 타입으로 알아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num1과 num2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를 한번 찍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1이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레퍼런스 타입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변수. 뭐냐? 실제 의미를 받으면은 이 레퍼런스 수합은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거 볼게요. 여기에 레퍼런스 수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령 그래서 A가 있고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int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int 이런 식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1, 2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1, 2 보면은 레퍼런스 수합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레퍼런스 타입은 굉장히 신기한 게 이런 애를 받으면은 사실은 얘네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그죠? 얘네들을 인자로 이 레퍼런스 수합으로 넘겨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얘와 얘가 완전히 같아집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 레퍼런스 타입을 함수에서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에 A 이런 식으로 붙게 된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B가 됩니다. 신기하죠? 너무 이게 진짜 신기할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보여드릴 거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를 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뭐 놀고 했던 것처럼 해도 이 밖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A라는 어드레스 100에는 1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름이 두 개예요. A와 num1. 근데 이 A는 레퍼런스 수합에서 사용을 하는 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찍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dd print f 바로 주소를 찍어보면 돼요. x %x 자, A와 B의 주소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A와 B의 주소를 찍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num1과 num2의 주소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ptr 수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이렇게 해보시고 ptr 수업이니까 여기서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찍어 보시면은
찍어 보시면은 무시할게요. 저거 보면은 6B5654C 6B567548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num1과 num2의 주소거든요. num1과 num2.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포인터 수압을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터 수압을 사용하시면은 여기에 num1은 6B56754C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6B567548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주소에. 그리고 이 PTR 수압에서 받은 변수 A는 이 값을 그 서로 완전히 다른 이 공간에 얘네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주소죠.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를 통해서 포인터 수압은 A를 통해서 가면은 에스터리스크 A를 사면은 6B56754C가 어디지? 여기네. 해서 1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이해되시죠? 근데 이 A, B 얘네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얘를 레퍼런스 수압으로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주소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퍼런스 수압을 사용을 하면은 얘네들 이 A라는 애 자체가 이름이 서로 다른 얘네들이 이제 바로 A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인 거죠. B 이런 식으로. 얘는 어디에 속한 애들이에요? 레퍼런스 수압이라는 함수에 속한 변수들이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얘가 num1 그 메인 함수에서, 그리고 얘가 그 아래 주소가 레퍼런스 수압 함수에서의 그 A, 그리고 num2, 그리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똑같이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소 자체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A와 num1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 서로 다른 그 영역에 존재를 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변수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바로 포인터고, 그리고 그게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수압이랑 이제 레퍼런스 타입 그 포인터 수압과 레퍼런스 수압을 뭐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퍼런스 타입을 조금 더 L 밸류, R 밸류 이런 게 무엇이고 이런 설명을 제가 꼭 C++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뭐 콜바이 레퍼런스니 뭐 콜바이 밸류니 패스바이 레퍼런스니 뭐 이런 개념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시고 난 후에 이렇게 동작하는 걸 우리가
어떤 용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치 있는 강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연습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는 주된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